2019 학년도 고3 3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 물리원 해설 강의를 맡은 물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시험은 어떠셨나요? 일단 전반적인 시험의 평가를 제가 스스로 내려보면 많이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소위 킬러 문제라고 하는 19번, 20번은 조금 생각할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풀어본 평가원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작정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출제를 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이번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했다가 이 출제자 선생님들이 마음이 조금 약해지면서 이 정도까지만 괴롭히자 했던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소 조금씩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은 있었고 아기자기하게 새로운 유형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은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고 3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대한 꿈을 갖고 그리고 다부진 각오를 갖고 공부를 해오셨을 텐데 이번 3월 학력평가 결과로 혹시라도 실망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3월 학평은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출제한 것이 아니거든요. 전국에 있는 시도교육청이 연합해서 번갈아 가면서 출제를 하는 그러한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출발선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겨울방학 때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나 이번에 생각보다 결과 괜찮은데 이대로 하면 되겠구나. 우리 여름방학이란다. 겨울방학 때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은 친구들 사실 이런 경우가 더 많죠. 그런 친구들은 내가 요러요러한 개념에서 조금 더 완벽하게 학습을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자기 점검을 하는 긍정적인 시간으로 이 3월 학평의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1번부터 20번 모든 문제를 풀이할 텐데 단순한 지식을 묻는 것들은 바로바로 정답을 찾고 그리고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에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1번은 우리 평가원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도 꼭 나오는 거죠. 우리 파동. 대표적으로 소리와 빛이 물리원의 중심 소재인데 단순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파동의 종류와 그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자, 파동 ABC가 이용되는 예인데요. 레이더가 수신하는 마이크로파, 광섬유 내부를 지나가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박쥐가 먹이를 찾을 때 이용하는 초음파. 공통점이 있죠. A하고 B는 가시광선과 마이크로파, 바로 뭐예요? 전자기파죠. 그리고 초음파는 앞에 초자가 붙었지만 결국은 음파,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크게 구분을 해놓고 기억번 A, B, C 모두 종파이다. 음파와 초음파는 종파이지만 전자기파는 횡파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 진동수 A하고 B하고 비교해라. 우리 전자기파의 종류 파장대별로 외워야 된다고 제가 수능 개념, 수능 특강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외우지 않으면 이 니은번은 풀 수가 없어요. 파장은 마이크로파가 가시광선보다 길고 따라서 진동수는 가시광선이 마이크로파보다 큽니다.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이고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이도 진행할 수 있지만 음파, 초음파는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죠. 그래서 니은, 디귿 옳은 문장 정답은 4번. 그래서 1번 어렵지 않게 정답을 맞추셨을 겁니다.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자, 2번은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이고 각각 이 A, B는 물체 A,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 가속도 직선 운동했을 때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을 찾는데 솔직히 이 문제는 역시 우리한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등가속도 운동은 우리 충분히 어렵게 내려면 이러한 상황이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프를 그리게 해서 답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건 그래프를 해석만 해주시면 되죠. 색칠된 두 부분의 면적은 각각 S, ES라고 합니다. 자, 속도.
플러스 값을 가질 때를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거라고 간주한다면 속도가 마이너스 값을 갖는 B는 왼쪽으로 운동하는 물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T일 때 속력 A하고 B하고 비교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삼각형의 면적이죠.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높이인데 가로가 똑같아요. 근데 면적이 1대 2라는 얘기는 바로 높이도 1대 2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ET일 때 A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B의 속력은 ET일 때 E의 2배인 EV가 되고 방향까지 표현한다면 플러스 V, 마이너스 V가 되겠습니다. 속도는 플러스 V, 마이너스 V. 따라서 ET일 때 속력은 크기만 묻는 거죠. B가 A의 2배여야 되죠. 1번은 틀린 문장이고 T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자 T일 때건 1.5일 때건 지금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A는 매 순간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고 B도 매 순간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나타내죠. 그럼 기울기는 이게 바로 가속도인데 A의 가속도 시간 2t분의 속도의 크기 변화 V. 자, B의 가속도는 2t 동안 속도의 변화 마이너스 2v.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만 비교하시오. 그러면 부호는 날려버리고 비교하면 되겠죠. 역시 1대 2죠. A가 B의 2배가 아니라 B가 A의 2배가 되겠습니다. 2번도 틀린 문장이죠. 3번 T일 때 A와 B의 가속도의 방향은 자 이런 문제 3번 같은 문제가 오히려 정량적으로 물어보면 쉬운데 이렇게 물어보면 의외로 잘 틀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먼저 가속도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하고 똑같죠? 힘의 방향하고 똑같아요. F는 MA에서 A의 방향과 F의 방향 일치하죠. 그러면서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같은 방향의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속력이 빨라집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A 물체는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점점 속력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의 방향도 어느 방향이다? 오른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어떻다? 같다. 그래서 가속도, 힘의 방향 모두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운동을 한다고 간주를 하게 되면 왼쪽으로 점점 속력이 커지고 있어요. 왼쪽으로 빨라지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운동 방향과 똑같은 방향의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왼쪽 방향이 되는 거고 힘의 방향이 곧 누구의 방향과 똑같다? 가속도의 방향이 똑같다. 그래서 A, B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물체가 운동하는데 속력이 느려져요. 그 얘기는 바로 뭐죠? 힘이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꼭 구분을 해 놓으세요. 물체의 속력이 빨라진다?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물체의 속력이 느려진다?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4번 볼게요. 0부터 2t까지 평균 속력은 자, 물론 평균 속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동 거리를 전체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저와 함께 공부를 한 친구들은 등 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는 딱 잘라서 뭐다? 중간 속도. 평균 속력은 중간 속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A, 처음 속력 0, 나중 속력 V. 그럼 평균 속력은 딱 잘라서 2분의 V가 되겠죠. 자, 그러면 B와 같은 물체 처음 속력 0, 나중 속력 2V. 그럼 딱 잘라서 평균 속력은 중간 크기인 V가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호는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바꿨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력은 A가 B보다 2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도 틀린 문장이 되겠어요. 1, 2, 3, 4번 다 틀렸고 마지막 5번 0부터 2t까지 A와 B의 이동거리의 합은 여러분들 이 면적이 이동거리예요. A는 오른쪽으로 S만큼 이동했고 B는 왼쪽으로 ES만큼 이동했으니까 A, B 이동거리를 합하면 그대로 3S가 되겠죠.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까다롭지 않고 어떻게 보면 등 가속도 운동을 속도, 시간,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느냐.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였어요.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기본 입자에 대한 문제인데 이 기본 입자도 어렵지 않지만 매번 모의평가 혹은 학력평가에 출제가 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외워야만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조금 뭐랄까 귀여운 느낌을 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원자핵이 있고 그리고 윗커크 수, 아래 커크의 수를 다 더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본 입자에 대한 것도 묻고 있지만 또 원자핵을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수소죠. 양성자가 몇 개예요? 수소는 다 써져 있죠, 여러분. 아래쪽에 있는 게 양성자의 개수예요. 자, 그리고 중성자는 몇 개 있을까요? 중성자는 2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합한 것이 질량수 3 되는 거죠. 자, 헬륨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2개, 그리고 중성자가 1개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양성자의 쿼크 구성이 어떻게 되죠? UUD. 외우지 않으면 문제 풀 수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중성자의 쿼크 구성은 UDD인데 중성자 몇 개예요? 2개니까 UDD로 구성된 중성자 2개. 자, 헬륨 양성자 UUD 2개, 그리고 중성자 UDD. 그래서 얼른 빨리 더하면 되겠죠. 수소의 윗커크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아래 커크의 개수는 5개. 헬륨의 윗커크의 개수 1, 2, 3, 4, 5. 그리고 D커크의 개수 4개. 무엇을 물었어요? X1 더하기 Y1 9개죠. X2 더하기 Y2 역시 9개. 그래서 정답 5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도 역시 어렵지 않게. 1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뭐 우리한테 크게 머리를 쓰지 않고 바로바로 답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4번은 그림만 딱 보더라도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 그리고 함께 항상 뉴턴의 중력 법칙을 함께 연합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와 같이 위성 P는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운동, 위성 Q는 원 운동하고 있고 P와 Q의 궤도는 A에서 접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깜짝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의 보기 제시문에서는 묻고 있지 않은데 P하고 Q가 A를 지날 때 A에서의 속력은 누가 더 클까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요? 물리원은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구별한다고 했어요? 자, A에서 P하고 Q를 집어 던졌어요. 행성과의 중력 때문에 이렇게 직선 운동하지 못하고 원 운동하거나 타원 운동하는데 그 궤도가 누가 더 큽니까? P의 궤도가 Q의 궤도보다 훨씬 커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접한 곳에서 P의 속력이 Q의 속력보다 빠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질문이었고, 그림 나는 P가 한 주기 동안 운동할 때 P에 작용하는 만유 인력의 크기를, 만유 인력이 다른 말로 중력이죠. 행성 중심으로부터 P 중심까지의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그래프를 보고 가번에 표시할 것 좀 표시할게요. 자, 먼저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점, 그게 바로 뭐냐면 A 지점인데 행성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았어요. 이거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서 행성으로부터 P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때가 얼마만큼이래요? 3R 제로만큼이래요. 나와 있는 정보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정보가 나와 있냐면 가장 가까운 지점, 세련되게 근일점이죠. 그곳에서 이 P가 행성으로부터 받는 만유 인력의 크기는 3F0라고 합니다. 그리고 3R0만큼 떨어져 있는 원일점에서의 만유 인력의 크기는 모르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뭐가 나와 있냐면 루트 3R0만큼 떨어져 있을 때의 만유 인력의 크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루트 3R0는 근일점보다는 길은 거니까
대략 이쯤 어디에 P가 있을 때 요 거리가 루트 3R 제로쯤 되는 거고 그때의 만유 인력의 크기가 얼마이다? F 제로이다. 그러면 기역으로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우리한테 기역 구하라고 하겠죠. 보기 제시문 니은에서도 기역을 구하라고 해요. 그럼 만유 인력식이 어떻게 되죠? 이거 우리 아직도 모르는 친구는 없겠죠. 중력 상수의 R제곱, 행성의 질량, 위성의 질량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만유 인력 상수 일정하고 행성의 질량 안 바뀌고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P의 질량도 안 바뀌고 그럼 뭐예요? 만유 인력의 크기는 R 제곱하고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와 있는 정보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F0와 3F0 만유 인력의 크기 두 지점에서 알 수 있고 그리고 떨어져 있는 거리를 루트 3R0만큼 하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을 사용하면 뭐도 알 수 있어요? 기역도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A 지점에 있을 때와 이 지점에 있을 때 만유 인력의 크기의 비가 몇 대 몇? 3대 1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R제곱은 몇 대 몇이 돼야 되죠? 1대 3이 돼야 되죠. 근데 R제곱이니까 1제곱 대 루트 3의 제곱이 되어야만 R제곱이 분모해서 1대 3이고 그래서 만유 인력의 크기는 3대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 루트 3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루트 3 R0. 그러니까 기역은 뭐가 될까요? R0가 되겠죠. 자, 보기 중에서 요 기역번을 구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한테 가장 시간을 요구하는 문제였는데 사실 이 문제는 조금 더 까다롭게 해서 이미 평가원에서 대수능으로 출제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나 연계교재 문제를 이 연계교재에서도 이 문제를 또 다루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를 잘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개념도 완벽해야 되지만 물리는 그 개념을 문제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도 빨리 풀어내야 되고 그러려면 시험 볼 때 이거 뭐야? 처음 보는데? 이거보다는 이거 내가 전에 풀었던 거야. 이렇게 전에 풀었던 것을 기억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자신감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전에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풀면서 틀린 것을 자꾸자꾸 과학적 개념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감을 갖는 데는 연습만큼 중요한 것이 없거든요. 자, 보기 기억번 한번 볼게요. P의 속력은 P의 속력은 행성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지날 때가 빠르죠. 가장 먼 곳을 지날 때 느려집니다.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 니은은 우리 R0 구했습니다. 자, 디귿 공전주기 P하고 Q하고 비교하라고 나와 있는데 조하의 법칙이죠. 공전주기의 제곱은 원운동의 경우에는 반지름의 세제곱, 타원 운동의 경우에는 긴 반지름의 세제곱, 따라서 주기는 R 세제곱의 루트하고 상관이 있는데 자, 긴 반지름의 비는 결국 지름의 비잖아요. 그럼 보세요. 기역이 R0니까 위성 P의 타원 궤도의 긴 지름은 4R0. 그럼 위성 Q의 원 궤도의 지름은 R0, R0니까 2R0. 그래서 몇 대 몇이에요? 1대 2가 되겠죠. 1 세제곱 대 2 세제곱. 세제곱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공전주기는 P가 Q의 2루트 2배가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2번이 되겠네요. 자, 5번도 어려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1페이지 문제는 좀 쓱쓱쓱쓱 여러분들이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화력발전, 원자력발전인데요. 먼저 기역번, 원자력, 핵분열, 핵분열 시에 질량 결손이 생기죠. 그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죠. 기역번 옳은 문장이고 니은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이 밑에 나와 있지 않지만 터빈이 회전하면서 발전기의 코일에서 전자기의 유도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 영역 내에서 코일이 돌아가면서 지금 뭡니까? 운동 에너지죠. 돌아가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인 거죠.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니은 옳은 문장이고 그리고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전류의 형태는 항상 교류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가슴이 조금 떨리기 시작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주선 나왔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이죠. 특수상대성 이론은 우주선에 타고 있는 우주인 B는 나는 절대로 운동하지 않아. 나는 가만히 있고 지구에 있는 A, 네가 왼쪽으로 0.9c만큼 운동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지구에 있는 관찰자 A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B야 네가 우주선 타고 오른쪽으로 0.9c만큼 운동하고 있어. 서로 운동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정지해 있고 자, B가 관측할 때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검출기 PQ에 동시에 도달했대요. 그럼 B는 자기 정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광속 불변의 법칙 어느 쪽으로 누가 관찰하든 빛의 속력은 똑같은데 그런데 PQ에 동시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은 B가 볼 때 광원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와 광원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죠. 누가 볼 때? B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표는 A가 관찰하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광원에서 빛이 발생했어요. 자, 어디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도달하는가. 그럼 이제 A 입장에서 보는 거죠. 자, A가 볼 때 광원에서 빛이 각각 방출돼서 우주선의 앞뒤로 이동하는 거 B도 봅니다. 근데 문제는 B도 보는 게 아니라 A도 보죠. 근데 A는 빛이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에 우주선도 진행하는 걸 보잖아요. 그럼 보세요. 빛은 빛대로 앞뒤로 운동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A가 볼 때 우주선은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빛이 어디에 먼저 도달해요? 우주선의 뒤쪽, 즉 P에 먼저 도달하고 그리고 빛이 더 진행해서야 Q에 도달하게 되겠죠. 상대성의 동시성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예요. 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기 제시문 기억번, P는 기억, 니은은 Q, 옳은 문장이에요. 보기 제시문은 A가 관측한 것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니은, 광원에서 P로 진행하는 빛과 Q에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A가 보든 B가 보든 항상 똑같습니다. 자, 디귿.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자 우주선이 운동하면 A가 볼 때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데 운동 방향으로 동일한 비율로 수축이 일어납니다. 광원에서 P까지의 거리,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 A가 볼 때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디귿은 틀린 문장, 옳은 문장은 기억, 니은 정답 3번 되겠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조금 더 까다롭게 출제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이번 3월 학평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시성의 상대성, 광속 불변의 법칙, 그리고 길이 팽창만 알면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죠. 발광 다이오드는 순방향으로 전압에 걸리면 빛이 방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오드가 나오면 요거는 내가 거저 먹을 수 있겠다.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이오드. 근데 이 문제는 또 조금 재밌어요. 약간 퀴즈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먼저 A, B, C 발광 다이오드가 있고 스위치 A가 아니라 스위치 S를 A에 연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위치 S를 A에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전류는 항상 전지의 플러스에서 회로로 흐르잖아요. 전류가 흘러나가죠. 저항을 지났어요. 자, C에도 전류가 흐를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A로도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로 흐른 전류, 여기서 A에서 흘러온 전류랑 만나서 B를 지나 전지의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게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연결했더니 LED가 2개가 켜진다고 해요. LED가 2개. 그럼 방법은 C가 역방향으로 연결돼 있고 A하고 B가 순방향으로 연결돼 있으면 2개 켜지죠. 얘는 역방향이니까 전류가 흐르지 못해서 불 안 켜지고 A하고 B 불 2개 켜지고 또 하나는요. C가 순방향일 수도 있죠. C가 순방향이고 그리고 만약에
A가 순방향이다. B는 역방향이다. 아니면 B도 순방향이다. 근데 이렇게 되면 몇 개가 켜져야 돼요? 세 개가 다 켜져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B가 역방향이다. A는 순방향인데 이렇게 되면 몇 개 켜질까요? 이렇게 되면 한 개만 켜지죠. C만 켜져요. 왜요? 얘는 순방향이고 얘는 역방향이지만 A하고 B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전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스위치 S를 A에 연결했을 때 LED 두 개가 켜진다고 하니까 방법은 C가 역방향이고 AB가 순순이거나 아니면 C가 순방향이고 A하고 B가 순수는 안 되고 둘 중에 하나가 역방향이어도 전류는 B가 역방향이면 안 흐른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A가 역방향이면 어떻게 될까요? A가 역방향이면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오고 또 이쪽으로는 흐르지 않죠. 흐르지 않지만 B에는 C에서 흘러온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이면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두 개의 LED가 켜질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아까 뭐였어요? C는 역방향이고 그리고 A하고 B가 순방향이어도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두 개의 LED에 불이 켜질 수는 있었어요. 자, 그러면 주황색 배열이냐 노란색 배열이냐는 이제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 결정이 되겠죠. 스위치를 B에 연결해 보면 역시 전류는 전지의 플러스에서 흘러서 C를 통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뭐예요? 일부의 전류는 A, B를 통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 LED가 몇 개만 켜져야 된대요. LED가 한 개만 켜져야만 된대요. 그러면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 먼저 C, 순방향이니까 켜지고 그리고 얘네들은 역방향, 순방향이니까 켜지지 않고 그러니까 뭐예요? LED C 한 개만 켜지죠. 근데 만약에 역순순 주황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C는 켜지지 않지만 A하고 B, 루는 순순이니까 전류가 흐르면서 두 개의 LED가 켜지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 한 개만 LED에서 빛이 방출돼야 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제 결정됐죠. C는 순방향이어야 되고 그리고 A는 역방향, B 순방향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스위치를 B에 연결할 때 C에만 불이 켜지게 되고 그리고 스위치를 A에 연결하게 되면 노란색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C 순방향 전류 흐르고 B 순방향 전류 흐르고 그래서 두 개의 LED에 불이 켜지고 A는 역방향이니까 불이 당연히 안 켜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 결정한 거예요. 기억번 X는 P형 반도체이다. 자, 순방향으로 연결되려면 P형 반도체가 플러스 극에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극에 이렇게 연결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니은 S를 A에 연결했을 때 B 순방향 전압이 걸려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 B도 이렇게 플러스에 P형, 마이너스에 N형 반도체 연결하고 A는 역방향이니까 플러스에 N 그리고 마이너스에는 P형 반도체 연결해야 되죠. 자, 어쨌거나 B에 순방향 전압이 걸려야만 합니다. 자, 디귿 S를 B에 연결할 때 C에서 P형 반도체의 양공은 P형 접합면 쪽으로 이동해야죠. 순방향으로 전압을 연결하면 P형 반도체는 양공, N형 반도체는 전자는 접합면 쪽으로 이동해야 되고 디귿번처럼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 혹은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접합면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역방향이 걸렸을 때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옳은 문장입니다. 사실 보기 제신문 기억 니은은
다이오드에 대한 특징을 알고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이 A, B, C가 각각 순방향으로 연결되었는지 옆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스위치 A, B에 연결했을 때의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내는 것이 이것이 관건이었죠.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 이런 퀴즈 같은 거 풀어보면 그런 감각으로 A, B, C의 전압이 연결된 형태를 결정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합 다이오드에 대한 문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8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8번은 연력학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실린더 안에 이산기체 A와 B가 피스톤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는데 이 피스톤을 보시면 단열된 피스톤이에요. 그리고 단열된 실린더고 자, 그런데 이 물체의 P를 열 전달이 잘 되는 고정된 금속판에 접촉시켰다고 합니다. 열 전달이 잘 된다는 것은 열이 P에서 A로 이동하든 A에서 P로 이동하든 P의 온도와 A의 온도가 열평형, 즉 온도가 같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랬더니 피스톤이 왼쪽으로 서서히 이동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만약 물체 P가 굉장히 뜨거운 물체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은 항상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니까 P의 열이 A 쪽으로 이동하면서 A 기체가 열받으니까 어떻게 되죠? 온도가 올라가면서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요 A, B 이상 기체를 막아놓은 요 단열된 피스톤이 어떻게 돼요? B 쪽으로 이동했어야만 돼요. 다시 설명하면 P로부터 열 받으면 당연히 A의 온도 올라가죠. 그럼 온도가 뭐예요?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밀어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A의 부피가 줄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A의 온도가 감소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뭘까요? 열이 A에서 Q 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왜? P가 차가운 물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보다 차갑기 때문에 A의 열이 P로 이동하면서 A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기체의 분자 운동 에너지도 작아지고 기체의 분자 운동이 활발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피가 수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지문에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피스톤이 왼쪽으로 서서히 이동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피스톤이 갑자기 왼쪽으로 팍 이동했다고 하면 B의 압력이 A의 압력보다 엄청 컸기 때문에 순간 컸기 때문에 팍 미는 건데 서서히 밀었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A의 압력과 B의 압력이 매 순간 같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근데 이 표현을 조심해야 될 것이 A하고 B의 압력이 같은 채로 일정하게 유지가 됐다는 건 아니에요. A하고 B의 압력은 변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변화하는 압력이 항상 A, B가 같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한테 힌트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산기체 B. 단열된 상태에서 뭐 했죠? 부피가 팽창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B는 단열 팽창이에요. 단열 팽창 같은 경우에는 외우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다고 제가 수업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단열 팽창하게 되면 온도 감소 그리고 압력도 감소해요. 이산기체의 B의 온도와 압력이 감소합니다. 단열 압축은 온도 증가, 압력 증가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연력학 제1법칙 기체가 열받으면 일하죠. 그리고 남는 에너지가 있으면 내부 에너지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근데 단열이니까 받은 열, 잃은 열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됐어요? 부피가 팽창했어요. 압력은 항상 양수값이에요. 좌변이 0이 되려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음수값을 가져야 돼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음수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나중 내부 에너지가 처음 내부 에너지보다 작다는 거죠.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거죠. 근데 내부 에너지가 뭐였어요? 내부 에너지가 기체의 온도였어요. 즉 뭡니까? 기체의 온도가 단열 팽창의 결과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산기체 B의 온도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항상 연력학에서는
요 연력학 제1법칙 말고 또 하나의 식을 항상 써야 되죠. 무슨 식? 이산기체 상태방정식. PV는 T. 그럼 이산기체 B의 부피 증가, 온도는 요 결과 감소.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산기체의 B의 압력은 더 감소.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단열 팽창 결과 기체의 온도 감소, 압력 감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워놓고 있으면 그냥 0.1초도 안 걸리는 것을 외워놓지 않으면 벌써 뭡니까? 시간이 흘러가죠. 그래서 이해는 시험 보기 전에 이미 했어야 되는 거고 그 이해한 내용을 외워서 우리의 목적은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시험에서 써먹으셔야 돼요. 자, 어찌됐든 B의 온도가 내려가고 B의 압력도 내려갑니다. B의 압력이 내려가니까 A의 압력 항상 B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A의 압력도 감소해야만 되겠죠.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번. 열은요. A에서 P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A의 압력은 일정한 게 아니죠.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니은 틀린 문장이고 B의 내부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가 결국 뭐예요? 온도. 따라서 내부 에너지, 온도 모두 감소해야죠. 단열 팽창이니까. 그래서 디귿만 옳은 문장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에 대한 문제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인 문제인 건데 다만 열 전달이 잘 되는 물체를 접촉해서 열의 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까지 완벽하게 알아야만 이 8번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9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소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이 문제도 지문에서 우리가 바로바로 캐치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만 문제의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리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전달해 주는데 실험실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대요. 결국 이 얘기는 공기의 온도가 일정하다는 거죠. 매질의 온도가 일정해요. 매질의 온도가 일정하다는 건 결국 뭘까요? 소리의 진행 속력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자, 소리굽새는요. 알고 계시면 편한데 제가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소리굽새는 진동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소리굽새 하나당 진동수 1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소리굽새가 진동수가 200Hz짜리다. 고유 진동수라고도 하거든요. 그럼 얘는 작게 때려도 소리만 작지 띵 200Hz요. 세게 때리면 띵 세기만 컸지 역시 진동수는 200Hz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친절하게도 실험 결과를 우리한테 주었죠.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자, 먼저 그 두 개의 패턴을 보면 1ms 시간 나와 있어요. 시간에 따른 파형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뒤에 그림이 있었네요. 결과 그림. 자, 그러면 우리 시간, 마루에서 마루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하잖아요. 그럼 왼쪽 그래프에도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하는데 자, 똑같은 시간 간격 안에 똑같은 파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기는 어떻다? 같다. 주기가 같다는 건 뭐예요? 주기의 역수가 진동수니까 제가 아까 말한 거 소리굽새의 특성을 알면 참 좋다고 한 거 진동수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진동수가 같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왼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 진폭이 큽니다. 진폭은 소리의 세기하고 관련이 있겠죠. 따라서 A에서가 B에서보다 큰 물리량을 보기에서 고른다면 소리의 높이가 진동수죠. 진동수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기억번 틀렸고 소리의 세기는 진동수가 큰 A가 B보다 크고 자, 디귿 소리의 파장인데요. 소리의 파장은 이 그래프로 알 수가 없죠. 파장을 알려면 X축이 시간이 아니라 뭐여야 됩니까? 거리여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파장을 어떻게 알지? 우리 파동에서 달랑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이지도 않아요. 딱 하나예요. V는 F랍니다. 그럼 보세요. 실험실의 온도가 일정해서 속력 일정해요. 소리굽새의 진동수도 일정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 결과 소리의 파장도 일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니은만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굽새의 특성을 알고 있으면
조금 문제를 풀기 편했지만 모르더라도 실험 결과를 보고 X축이 시간이어서 아, 주기가 똑같네. 결국 진동수가 똑같네. 진동수는 소리의 높이하고 상관이 있고 소리의 세기는 진폭하고 상관이 있고 소리의 3요소까지도 함께 묻는 문제였어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10번인데요. 이 10번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3점 배점 되어 있지만 저항과 축전기, 저항과 코일이 직렬로 연결된 것은 제가 수능 개념, 수능 특강에서도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목이 터져라고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꼭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개념인데 이 어렵다고 하는 건 뭐냐면 문제를 꼬아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 문제는.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만큼 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완벽하게 개념을 잡지 못했구나. 그래서 개념을 잡는 것이 필요한 친구들은 수능 개념, 물리원의 맥이 있어요. 30강에서 제가 스피커의 필터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설명했고 또 수능 특강, 제가 단기 완성 30강으로 끝내는 수능 특강 찍고 있는데 20강에서 바로 축전기하고 코일만 집중적으로 할애해서 핵심 개념 그리고 기출문제를 다루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특 20강을 이용하든지 수능 개념 30강을 이용하셔서 차라리 50분을 할애를 해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맞추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럼 상황 한번 볼게요. 그림 가는 전압 일정하고 진동수 F는 조절할 수 있는 교류 전원에 저항 축전기 연결한 회로이고 그림 나는 가에서 축전기만 코일로 바꿨으니까 저항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항값 R은 똑같습니다. 자, 이때 가나에서 전압계로 측정했을 때 저항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자, 그러면 요 저항에 걸리는 이 전압을 V1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번에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하겠다는 거죠. 이때 각각 어땠대요?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F0일 때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축전기 저항 역할하죠. 축전기의 저항 용량 리액턴스 2파이 F C분의 1. 코일도 저항 역할 합니다. 2파이 F L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자, 조건이 있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 조건은 보기 제시문에 있네요. 자, 일단 이렇게까지만 그럼 할게요. 자, 기억번. 축전기는 진동수가 큰 교류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성질이 있다. 자, 축전기는요. 진동수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XC가 작아져요. XC가 뭐냐면 저항인데 저항이 작아져요. 그건 뭐예요? 진동수가 큰 교류 전류를 잘 흐르게 해주는 거죠. 기억번은 틀린 문장이고 진동수가 큰 교류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코일이죠. 코일의 리액턴스, 유도 리액턴스, 즉 코일이 갖고 있는 저항이 커지면 전류를 흐르게 하기 어렵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장. 자, 니은. 교류 전원의 진동수를 EF0가 되게 한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교류 전원의 진동수를 증가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진동수가 커지더라도 저항값은 영향받지 않아요. 진동수에.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여러분? 축전기의 용량 리액턴스 감소, 코일의 리액턴스 증가, 그리고 저의 수업을 잘 들은 학생들은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리액턴스가 줄어들죠. 그럼 자동으로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도 줄어들어요. 근데 항상 전압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의 합이 교류 전원의 전체 전압과 항상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작아지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그만큼 커져야 돼요. 그래서 더해서 항상 일정한 교류 전원의 전압이 돼야 되거든요. 나번 한번 볼게요.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커졌어요. XL이 커졌죠. 그럼 바로 자동으로 따라와야 돼요. 뭐가 커져요? 코일에 걸리는 전압 VL이 커져요. 리액턴스가 커지면 전압이 커져요. 리액턴스가 작아지면 전압도 따라서 작아져요. 그런데 저항의 전압과 코일의 전압 합해서 교류 전원의 전압이어야 하는데 VL이 커졌으니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작아져야만 되겠죠. 따라서 보기 니은 교류 전원의 진동수를 EF0 즉 증가시키게 되면 V1이 V2보다 커집니다. 자, 요게 이 문제에서 가장 시험에 출제가 되는 핵심 유형이에요.
자, 그럼 남은 것은 디귿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을 할 때 내가 10번 문제 같은 경우 기역번 완벽하게 틀린 거 알았어. 니은번 완벽하게 틀린 거 알았어. 이렇게 나오면 땡큐죠. 디귿번은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옳은 문장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디귿도 한번 검토해 볼게요. 나이에서 F가 증가할수록 코일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 따라서 증가합니다.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반부 10문제를 끝냈고요. 11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도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신한 유형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것은 두 개의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합성 자기장만을 묻는 문제가 주로였는데, 그런데 이러한 자기장 영역에 자성체 PQ를 넣었죠. PQ 중 하나는 상자성체, 하나는 반자성체.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고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는 물체예요. 자, 고성질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A하고 B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도선 A에 I의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도선 B에도 I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자성체 P가 A, B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놓여 있거든요. 근데 조건에서 둘 다 자기화가 됐다고 했으니까 만약 B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도 플러스 Y 방향이라고 하면 요 P점에는 A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 B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인데 전류의 세기 똑같고 거리가 각각 똑같으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어때요? 같아져서 P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0이죠. 그러면 요 P는 자기화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둘 다 자기화가 됐다고 하니까 결국 B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어야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보기 제시문을 볼게요. 기억번 B에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 니은 A와 B 사이에 자기장이 0인 지점이 있겠느냐. 자, 요 도선 오른쪽에 A는 항상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듭니다. B 도선도 B 도선 왼쪽에 항상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죠. AB에 의해서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AB 도선 사이에 다 똑같아요. 절대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이고, 디귿번이 재미있는 문장 같아요. P와 Q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어 있는가? 자, 그것을 따지기 전에 요 P가 있는 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그 다음에 Q가 놓여있는 이 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인데 전류의 세기는 똑같지만 도선 B가 A보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도선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자성체 Q가 놓여있는 지점에서는 어떤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냐면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만약 B하고 Q가 둘 다 상자성체나 둘 다 반자성체라고 하면 자기장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P하고 Q는요, 자기화된 방향이 달라져야만 되겠죠. 근데 하나는 상자성체, 하나는 반자성체예요. 그러니까 한 녀석은 외부 자기장 방향대로 자기화가 되고, 만약 P가 상자성체라면 Q 같은 경우에는 그럼 당연히 반자성체니까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야 되니까 P하고 Q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만약 Q가 반자성체다. 그러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어 있고, Q가 상자성체니까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야 되니까 결국 어떤 게 상자성체고 어떤 게 반자성체고 상관없이 PQ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 니은은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문제들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은데 요 디귿번 문장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도 이 디귿번을 착각해가지고 틀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했던 거는 이런 거죠. 각각 영역에서 자기장의 방향, 반대네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보기를 딱 보면 니은만 정답인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디귿이 이게 진리인 문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기 니은이 없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이 오선지 정답 구성으로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니은 디귿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가볼게요. 자, 12번은 두 개의 전하에 의한 합성 전기장인데, 자, 이것도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하고 배웠던 패턴하고 별다르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늘 해왔던 그대로의 문제죠. 이런 것들은 진짜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돼요. 자, A하고 B 전기력선이 이어지고 있네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A하고 B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A에 달라붙어 있는 전기력선의 개수가 B보다 크다는 얘기는 A의 전하량이 B의 전하량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 힌트, X = D에서 전기장이 마이너스 X 방향이래요. 전기장을 물어보면 항상 어떻게 한다? 그 지점에 누구 갖다 놔요? 플러스 1쿨롱 갖다 놔요. 플러스 1쿨롱이 받는 전기력 방향이 바로 전기장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요 플러스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은 A에 의한 전기력이 클까요? B에 의한 전기력이 클까요? 누가 더 우세할까요? A죠. 왜? A는 전하량도 큰 데다가 가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1쿨롱을 왼쪽으로 밀어버리는 이 전기력은 바로 A에 의한 전기력이에요. A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야 플러스 플러스 청력으로 밀어내는 거죠. A하고 B는 서로 다른 전하를 띄어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보기를 볼게요. 기억번,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는 것은 전기력선의 개수로 우리가 이미 파악했죠. 니은, A는 양전하여야만 합니다.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 X = D와 X = D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같은가? 자, 그럼 보세요. X = D에서 A에 의한 전기력의 세기를 요만큼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전기장은 플러스 1쿨롱 갖다 놓고 플러스 1쿨롱이 A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여기 있을 때랑 똑같고 방향만 플러스 플러스 밀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황색이 각각 플러스 1쿨롱이 A로부터 받는 전기력을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데 B도 전기력을 플러스 1쿨롱에게 작용하겠죠. 그럼 B는 마이너스 D에 있는 플러스 1쿨롱 땡길 거 아니에요. 다만 전하량도 작고 멀리 있으니까 A에 의한 전기력보다는 작겠죠. 자, X = D에 있는 플러스 1쿨롱을 역시 이 B는 땡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화살표만 보더라도 더해지네요, 빼지네요. 따라서 AB에 의한 전기력의 합으로 플러스 1쿨롱이 받는 것이 그게 전기장이니까요. X = D에서보다 X = D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더 커야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전하에 의한 합성 전기장 구하는 거 너무나 많은 기출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13번 한번 가볼게요. 자, 이 13번도 문제 상황은 어떻게 보면 참신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저는 풀면서 참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림만 보면 진짜 처음 보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지 잘 보세요. 물체가 수평면에서 직선 운동하며 길이가 같은 6개의 터널이래요.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는 눈치가 조금 있으면 물체가 통과할 때 물체가 터널 내에서 이동하는 거리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다가 같은 크기의 힘을 운동 방향으로 받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힘 나오고 이동거리 나왔어요. 이거 뭡니까? 물체가 그렇죠. 1 받는 거죠. 그럼 물체가 1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죠. 근데 높이가 변하지 않으니까 받는 1이 몽땅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힘 받으면 속도가 증가하죠. 운동 방향으로 힘 받으면 속도 증가, 운동 방향으로 1 받으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자, 이만큼의 1 받아서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 에너지 2V의 제곱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 V 제곱을 뺀 것만큼이죠. 물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더해줘야 곱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2분의 3 m V 제곱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다시 무슨 얘기냐면 속력의 V인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잖아요. 이 녀석이 터널 내에서 FS라고 하는 2분의 3 mV 제곱만큼 1 받아서 그럼 그 결과 터널을 나올 때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2분의 3 mV 제곱이니까 2분의 4 mV 제곱이 돼야 되는 거고 따라서요. 4V 제곱의 제곱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나중 속도 2V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체가 또 터널 들어가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얼마만큼 또 증가하죠? 2분의 3 mV의 제곱. 그럼 이거 더하면 A점에서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7 mV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물체가 터널을 통과하네요. 운동 에너지가 여기에서 얼마만큼 또 증가해? 2분의 3 mV 제곱. 그러니까 터널을 통과했을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0 mV의 제곱. 또 통과하네요. 2분의 3 mV 제곱 더해줘야겠죠? 그러면 터널 통과했을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3 mV의 제곱. 자, 또 터널을 통과합니다. 2분의 3 mV 제곱 더해주면 터널을 통과했을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6 mV 제곱이 돼서 2분의 1m 빼고 16V 제곱의 제곱근을 씌워보면 결국 이 D점에서의 속도의 크기는 4V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질문 중에 하나죠. 선생님, 저는 개념 공식 다 외우고 있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바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파악하는 거예요. 힘이 나왔고 이동거리가 나왔어요. 그럼 뭡니까? FS 곱하면 1이죠. 1을 묻는 거예요. 물체가 1 받으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죠. 정답은 4번이고, 자, 이 14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면, 아, 나는 1이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로 가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 경험이 조금 부족했구나.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은 동일한 자석이죠.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같겠죠, 여러분.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솔레노이드 AB 중심축을 따라 AB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을 같은 속도로 지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감은수는 B가 A보다 크고 감긴 방향 서로 반대이고, 이때 솔레노이드 AB의 길이와 단면적은 서로 같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자, 솔레노이드 내부에 자석이 통과하고 있죠. 무엇을 묻는 거예요? 전자기 유도. 그렇다고 하면 솔레노이드 내부에는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질 텐데 유도 기전력은 변화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고 코일의 가문수 그리고 1초당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 속, 쉽게 말해서 자기력선 수의 개수의 변화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1초당 자기력선 속의 변화는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자석이 동일하고 그리고 또 속력도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똑같아요. 근데 코일의 감긴 수가 누가 더 커요? B가 더 커요. 그러니까 유도 기전력도 B가 더 크고 유도 기전력이 크니까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도 A에서보다 B에서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에서 물은 것은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물었네요.
B가 A보다 크다. 기억 옳은 문장이고 니은 A, B에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자 유도 전류에 의한 거니까 솔레노이드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을 묻는 거죠. 그럼 보세요. 전자기 유도는 변화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N극이 가까이 오네? 나 부담스러워. 너 오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솔레노이드가 N극을 밀어내야 되겠죠. 그러려면 솔레노이드의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자석 N극 가까이 오네요. B 마찬가지예요. 야 오지 마. 부담스러워. 밀어내야죠. 역시 왼쪽 S, 왼쪽 N, 오른쪽 S가 되죠. 코일이 감긴 방향은 상관이 없어요. 자기장은 오로지 외부에서의 자석하고만 상관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무엇을 물었냐면 니은,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니은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 그 다음에 디귿은 유도 전류의 방향을 물었죠. 그럼 보세요. 솔레노이드 내부의 왼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려면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이 방향이 돼서 왼쪽이 아니라 가번에는 저항의 왼쪽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만 돼요. 자, B와 같은 경우에도 솔레노이드 내부의 왼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려면 역시 솔레노이드에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이와 같은 전류는 반대로 감겼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번의 저항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은 틀린 문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정답은 1번. 그래서 요 14번과 같은 경우에는 유도 기전역의 크기가 코일의 가문수 그리고 1초당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의 개수의 변화를 알고 있는가? 패러데이 법칙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물었어요. 15번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이거는 정말 틀리면 안 되죠, 여러분. 꼭 시험에 출제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을 그런데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수소 원자가 에너지 2.55 이브의 광자를 방출하는 모습이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에너지래요. 자, 에너지라고 하면 플랑크 상수와 바로 빛의 진동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딱 보니까 이게 각각의 전이 과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무엇을 물어볼지는 짐작이 오지만 우리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바로 보기 제시문으로 가는 거죠. 기억번, 가에서 광자의 진동수는 광자의 진동수를 물었으니까 플랑크 상수만 이항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옳은 문장. 니은, 가에서 일어나는 전자의 전이는 자, 전이하는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2.552V만큼 이어야만 그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 광자가 에너지를 갖고 나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2.5가 되려면 그 전이 과정은 B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도 옳은 문장. 자, 디귿번. 나에서 방출된 빛의 파장 A하고 B하고 비교하는 건데요. 바로 이 A하고 B, 화살표의 길이가 나타내는 것이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잖아요. 그럼 에너지의 차이 A에서보다 B에서가 더 크고, 그리고 바로 앞에서 말한 거 에너지는 HF. 따라서 H는 플랑크 상수니까 AB 전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가 B가 커요. 그런데 빛은 진동수하고 파장이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커야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기억 니은 정답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E equal HF. 따라서 이 화살표는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와 진동수의 관계가 있어요. 파장은 진동수를 구하고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파장의 관계를 구해야만 합니다. 자, 16번은요. 딱 봐도 광전 효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빛 ABC는 빛의 삼원색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니까 빨강, 초록, 파랑인 건데 같은 동일한 금속판인데 빛 A만 광전자가 방출이 안 됐어요. 빛 A의 에너지가 가장 작다는 거죠. 그러면 A의 정체는 우리 파악했네요. 빨강이에요. 자, B하고 C는 둘 다 광전자가 방출이 되죠. 금속의 문턱 진동수보다 B, C의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문톡 진동수보다 빛 B와 C의 에너지, 즉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B와 C의 진동수가 금속판 P의 문톡 진동수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파장이 B가 C보다 짧다고 합니다. 그럼 빨강 제외하고 남은 것은 파랑과 초록인데 파장이 초록과 파랑하고 비교했을 때 짧은 것은 파랑빛이죠. 그래서 A, B, C의 정체가 다 파악됐어요. 그리고 이때 금속판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EB, EC는 문제에 표기되어 있네요. 보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C를 합성하면 빨강, 초록이니까 노란색 만들 수 있죠. 1대1로 합성하면. 자, 니은번. 파랑 빛의 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러면 금속판으로부터 탈출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 금속으로부터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금속의 일함수를 뺀 것만큼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금속의 일함수는 금속의 종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러면 탈출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크려면 빛의 에너지가 커야 되겠죠. 따라서 EB가 EC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빛의 에너지는 파랑이 초록보다 크니까.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이고, 자, D급번 같은 것도 우리 연습 많이 했는데 한번 볼게요. A하고 B를 P에 함께 비춘대요. 그럼 여러분들 빛 A를 여기다가 함께 비춰보세요. 빛 A는 죽어도 광전자를 방출시킬 수가 없어요. A하고 B를 한꺼번에 똑같이 금속판에 비추더라도 광전자를 탈출시키는 것은 누구뿐이에요? 빛 B뿐이에요. 따라서 최대 운동 에너지는 EB입니다. 그래서 D급번 같은 경우 꼭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D가 틀렸어요. 정답은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17번은 딱 봐도 전력 수송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하는데 두 송전선의 저항은 다 같다고 합니다. 각각 RR이라고 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전력 수송이 나오면 먼저 변전소에서 공급하는 전력 P는 VI 쓰시고, 그리고 이러한 전력이 송전선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에 송전선에서 뭐가 생겨요? 손실 전력이 생기고, 이 손실 전력은 I제곱 R로 구한다. 바로 이 I가 무슨 I다? 요 I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변전소에서 송전하는 전압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2예요. 그리고 변전소에서의 공급 전력은 40P로 전력값이 똑같대요. 그러면 전류의 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될까요? 2대 1이 돼야 되니까 공급하고 있는 이 송전 전압에서 공급하고 있는 이 전류의 비가 1대 2라는 얘기는 공장 B로 보내지는 전류를 I라고 하면 이 A를 공장 A로 보내지는 전류는 이 I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 손실 전력은요 I제곱 R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4P라고 하는 것은 이 I 제곱에 송전선의 저항 R을 곱한 것만큼이에요. 그러면 공장 B로 보내지는 손실 전력은 I 제곱 R이겠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요가 4I 제곱 R을 4P라고 놨으니까 I 제곱 R은 뭐가 될까요? P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공장 A로 보내지는 전력은 공급하는 전력 40P에서 손실 전력 4P를 뺀 36P. 그러면 공장 B로 보내지는 전력은 공급 전력 40P에서 손실 전력 P를 뺐으니까 39P면 되겠죠. 그래서 전력 송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한편은 굉장히 단순해요. 공식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공급하는 전력 VI, 손실 전력 I제곱 R. 이 손실 전력, 송전선에 흐르는 I가 바로 공급하는 전력의 그 I다. 이 관계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5번 39P 정답 찾았습니다. 자, 이제 18, 19, 20번 남겨놓고 있는데, 자, 마음이 콩당콩당 뛰시죠, 여러분? 드디어 역학적 평형이 나왔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막대가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x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 막대기에 관련된 x값을 구하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물에 공이 떠 있네, 부력이네, 이런 거 미리 쓰라는 얘기예요. 구할 거 다 여기서 구하고 최종적으로 막대로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공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한번 골라볼게요. 먼저 뭐 있을까요? 중력 3mg 있겠죠. 그리고 유체에 떠 있으니까 뭐 있을까요? 부력 있겠죠. 우리 부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ρgv. 자, 근데 이때 물의 밀도가 공의 밀도의 4배라고 하니까 공의 밀도를 로라고 하면 물의 밀도는 4로가 될 거고, 그러면 이 공에 작용하는 부력은 4로 G, 그리고 부피는 얼마만큼? 공의 부피를 V라고 할 때 반만 잠겨 있으니까 2분의 V. 이것이 바로 뭐예요? 공에 작용하는 부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그리고 막대기를 보니까 막대의 질량도 M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부력을 M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러기 위한 방법은, 자, 여러분들 우리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따라서 3M이라고 하는 이 공의 질량은 공의 밀도와 부피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중력 가속도. 자, 그랬더니 로 VG가 3mg구나. 그럼 보세요, 여러분. 얘는 2로 VG죠. 그럼 얘는 얼마 mg예요? 6mg예요. 그럼 봐요. 중력이 공을 3mg로 당기고 있는데 부력은 이 공을 6mg로 또 받치고 있어요. 두 힘만 있으면 공은 위로 계속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공은 이 자리에서 정지해 있어요. 공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가 이 공을 아래 방향으로 3mg의 힘으로 더 힘을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막대죠. 막대가 공을 3mg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공 가만히 있지 않죠. 작용 반작용. 왜 나만 힘 받아야 돼? 막대기 너도 나로부터 힘 받아라 해서 공이 막대에 3mg만큼의 힘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구하려고 우리가 복잡한 이것들을 했던 거예요. 요지는 막대의 평형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막대를 가장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고, 다른 사변적인 거 먼저 문제의 과정에서 첫 번째로 구해 주셔야만 돼요. 그럼 이제 요거 다 지울게요. 요거 알아내려고 우리가 복잡한 이런저런 것들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막대에 작용하는 힘은요. 당연히 막대에 작용하는 중력, 막대의 중심에 OMG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무슨 힘이 있냐면 이 막대가 지금 이 수평면에 접촉해 있어요. 근데 항상 최소값, 최대값을 구할 때에는 이 막대기의 받침점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냐 여기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만약 이 막대기의 요 부분이 받침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이 받침대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림 힘, 얘도 시계 방향으로 돌림 힘. 어때요, 여러분? 돌아가요, 막대기가. 역학적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돌아간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이 막대기는 이 왼쪽 수평면과 닿은 지점이 받침점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오른쪽 끝에 접촉한 지점이 받침점 역할을 한다고 하면 받침대는 막대에 힘을 가해야 되니까 막대기가 요 점으로부터 힘을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 요 점을 회전축으로 해서 돌려보세요. 그러면 5mg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으려고 하고 3mg는 시계 방향으로 돌으려고 하니까 적당하게 조절해주면 역학적 평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3mg에 의한 돌림 힘은 3mg의 전체 막대의 길이에서 x만큼을 뺀 값, 이것이 바로 5mg에 작용하는 돌림 힘 5mg 곱하기 4L과 같아야만 되겠죠. 이것을 만족시키는 x값은 3분의 4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평형이었는데 우리 부력 관계를 알 수 있느냐? 그러면서 공에 작용하는 세 힘의 평형을 따질 수가 있느냐? 그리고 수평면에 막대가 접촉해 있을 때 각각 양
중 어떠한 지점이 받침점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찾아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19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문제는 요거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베르누이 법칙 이거 연습 많이 했는데 근데 조금 다른 것이 벤추리간이 아니죠. 벤추리간은 위에 흐르는 유체가 있고 양쪽에 이렇게 뚫려 있어서 그림은 비슷한데 서로 밀도가 다른 두 유체를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이 U자 모양의 관에서는 유체가 정지하고 있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벤추리간이 아니고 이렇게 유체가 흘러가고 있어요. 자, 흐르는 유체, 벤추리간이 아니더라도 베르누이 법칙은 성립해야 되죠. 그럼 먼저 이 유체가 흐르려면 대기가 눌러주고 있어야 되겠죠. P0. 자, 우리 기준점을 요점으로 잡아서 이제 베르누이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먼저 A에서의 베르누이 법칙 P0 압력 받고 2분의 1 유체의 밀도 로라고 놓을게요. 로의 속력 2의 제곱. 자, 여기에다가 기준면으로부터 높이도 있네요. 로지 라지 H. 자, 이러한 어떻게 보면 다 압력이죠. 이 압력의 총합이 어디에서나 똑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B점에서의 압력은 유체의 성질, 자기가 받은 압력 그대로 전달해 주죠. 따라서 B에도 역시 대기압이 전달돼서 옵니다. 자, 여기에다가 B에도 유체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흐르는 유체에 의한 압력은 단면적이 4대 1이네요. 그러면 속력의 B는 거꾸로 1대 4니까 B에 흐르는 유체의 속력 8m/s.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알 수 있죠. 단면적이 4S니까 C에 흐르는 유체의 속력 2m/s, 단면적이 S니까 D점에서의 유체의 속력은 8m/s. 자, 어쨌든 B에서의 압력은 P0의 2분의 1 로 8의 제곱 그리고 기준면을 이 B점으로 잡았으니까 로지 H는 0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P0 지워지면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H 값은 얼마여야 한다. 그런데 중력 가속도를 얼마로 놓고 풀어라? 이 녀석을 12라고 놓고 풀어라. 그럼 H는 얼마예요? 3m가 나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번, B에서 유체의 속력 8m/s 맞고 니은 H는 4m가 아니라 3m여야 되고 여기까지 자랐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D급번이 문제죠. C와 D에서 압력은 어떻겠느냐. 문제에서 A하고 B에서의 압력이 똑같다라는 그 조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C하고 D에서도 압력이 같을 거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럼 보기는 기억 디귿이 옳아야 되는데 오선지에 기억 디귿이 없어요. 그럼 또 고민이 시작되겠지만 결국 D는 틀려요. C하고 D의 압력이 같지 않아요. 그게 재밌는 것이 바로 이래서 그래요. A하고 D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높이는 같은데 속력이 누가 느려요? A가 느려요. 유체는 속력이 느릴수록 압력이 큽니다. D점에서의 압력보다 A점에서의 압력이 더 커요. 그러면 우리 같은 높이에서 B하고 C점을 지나는 유체의 압력 비교해 볼게요. 속력이 어디서 느려요? C에서 느려요. 그러니까 C의 압력이 B의 압력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A하고 B의 압력은 같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A하고 B가 같은데 C하고 D는 압력이 같을 수가 없죠. C의 압력이 D의 압력보다 더 큽니다. 디귿은 틀린 문장이에요. 이 보기 제시문의 디귿번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그냥 대칭이니까 똑같지? 할 수 있는데 같지 않다는 거. 자, 마지막 20번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은요. 자, 이것도 기출문제 그리고 연계교재에서 유사하게 많이 나왔던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했다가 이거구나 라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달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 상황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물체가 놓여 있어요. A의 왼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림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B에도 작용하고 있는 힘이 있답니다. mg sin 세타.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빗면 아래 방향으로 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중력이 수직 방향으로 mg만큼 작용하듯이 경사면에서 마찰이 없으면 중력이 mg 사인 세타로 물체를 잡아당겨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F가 5뉴턴일 때는 이 B가 정지해 있었다는 거예요. 0에서 2초까지. 왜 그럴까요? 바로 빗면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도 5뉴턴이었다는 거죠. 똑같은 양쪽에 같은 힘이 존재하니까 알짜 힘이 0, 정지한 물체는 그대로 정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부터 2초 사이에 B가 정지했다. 이 얘기는 굉장히 큰 힌트를 우리한테 준 거예요. B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5뉴턴이라는 거죠. 자, 2에서 6초까지 점 P에서 점 Q까지 B가 L만큼 이동했는데 이때 L을 구하라고 하고 그리고 3초일 때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T라고 하고 그걸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이제 실에 연결된 두 물체잖아요. 그럼 우리 무엇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럼 먼저 2에서부터 4초까지의 가속도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가속도 어떻게 구합니까? 두 물체를 한 물체로 간주하고 두 물체에 작용하는 외부력의 알짜 힘, 합력이 분자에 들어가면 되죠. 자, 2에서부터 6초까지 A를 10뉴턴으로 당기고 있고 빗면 아래 방향으로는 5뉴턴의 힘이 작용을 해요. 합력 5뉴턴이죠. 따라서 2에서부터 4초까지 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2.5m/s 제곱인 것을 알 수 있어요. L이라고 하는 것은 B의 이동거리죠. 여러분들 이동거리를 구하려면 우리 무슨 그래프가 필요해요? VT 그래프가 필요해요. 그래서 B의 속력시간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0, 2, 4, 6 표시하고 0에서부터 2초까지는 B는 정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에서부터 4초까지 B의 가속도가 얼마였다는 거죠? 2.5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기울기가 2.5가 되기 위해서는 4초인 순간 B의 속도의 크기가 5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순간 A가 힘을 하나도 주지 않았대요. 힘을 하나도 주지 않으면 등속도 운동한다. 아니죠, 여러분. 왜? A가 힘을 주지 않더라도 여전히 B를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5뉴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A에 10뉴턴 작용할 때 A하고 B의 운동 방향이 이 방향이었거든요. 그런데 A에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서 A, B에 작용하는 합력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반대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고 속력이 느려진다. 자, 그리고 A, B에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는 아까는 이 방향으로 B를 기준으로 할 때 5뉴턴이었으면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5뉴턴. 즉 합력의 크기는 똑같고 방향만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로 바뀌지만 그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아야만 돼요.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VT 그래프에서 삼각형의 면적 구하면 이게 바로 L이죠. 얼마입니까? 4, 5, 20에 2분의 1 곱해주니까 L은 10m예요. 자, 그 다음 3초인 순간 B를 잡아당기는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럼 3초인 순간은 이 A에 10뉴턴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 자, B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5뉴턴이 작용해요. 우리 또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알 수 있죠.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어떻게 구해요? B의 질량에다가 B의 가속도. 그래서 알짜 힘 얼마? 2.5뉴턴이에요. 자, 어느 방향일까요?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방향은 지금은 10뉴턴이 더 크니까 바로 10뉴턴 방향으로 알짜 힘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럼 뭐예요? B에 작용하는 힘이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 그리고 실에 매달려 있으니까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 T, 이 두 힘의 합력이 바로 알짜 힘 2.5가 되려면 실은 B를 7.5뉴턴으로 당겨야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가 꽤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이렇게 풀이를 해드리니까 저거 연계 문제에서 봤던 것도 같고 기출 문제에서 봤던 것도 같고 하는 생각 드실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빗면에 물체가 매달려 있을 때 항상 빗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림에 표시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힘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2019년 첫 어찌 보면 모의고사였죠.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너무나 큰 의미는 갖지 마세요. 물론 잘한 친구들은 계속 지금처럼 해온 대로 하면 되고 나 잘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좋지 않네? 차라리 지금 안 좋은 게 좋죠. 대수능에서 안 좋은 것보다 차라리 지금 왜 안 좋았는지 이유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보완을 하면 4월 학평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스스로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하시고 4월 학평에서 어느 만큼 자신이 발전했는지 다시 한번 테스트할 기회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